안녕하세요. 잘생기생 강상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건 뭐냐면요. 항상성 유지, 우리 몸의 방어 작용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면 항상성 유지에서 끊을 수도 있고요. 그 뒤에 계속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첫 번째로 항상성 유지. 항상성 유지를 할 때는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분비샘, 외분비샘 특징과 얘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분비관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의 차이가 됩니다. 자, 분비관이 존재하면 외분비샘이 되겠고요. 분비관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분비샘이 된다는 거. 이렇게 둘을 좀 구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외분비샘, 분비샘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는 볼까요? 항상성 유지는 신경계도 작용을 하지만 호르몬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이 특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자, 호르몬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생성이 됩니다. 자, 내분비샘에서 생성이 되고요. 내분비샘이기 때문에 분비관이 따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나 조직액으로 분비가 됩니다. 두 번째,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운반이 돼요. 혈액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 이동이 되고요. 혈액은 온몸 곳곳에 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온몸으로 다 이동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온몸에 가서 모든 곳에 다 작용하면 안 되겠죠. 표적기관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즉, 어떤 호르몬이 어디서 작용을 할 것인가 정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거기에서만 가서 그곳에서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미량으로 아주 적은 양으로 생리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과다증과 결핍증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고요. 종특이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이라는 거, 우리가 인슐린,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부족해서 걸리는 당뇨가 있는데 그때 그 인슐린을 초기에는 돼지에게서 채취를 해서 사람에게 접종을 했었습니다. 사람 주사를 맞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종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돼지 걸 뽑아서 사람에게 넣어줘도 아무런 해가 없다는 거, 이거 하나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호르몬과 신경의 비교예요. 항상성 유지는 신경계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의 차이를 좀 알고 가도록 하죠. 자, 전달 속도예요. 신경은 빨라요, 굉장히. 신경세포를 통해서 전달되기 굉장히 빠르고요. 호르몬은 늦습니다. 자, 빠르다, 늦다. 기준은 뭐냐면 신경하고 호르몬 두 개를 비교를 했던 거예요. 그냥 둘의 상대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차이가 아니라 상대적이에요. 신경이 호르몬보다 빠르고요. 호르몬은 신경보다 늦다는 소리예요. 알죠? 자, 작용 범위예요. 신경은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만 작용을 하고요. 호르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용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효과 지수, 신경은 한 번 신호가 딱 전달되고 나면 끝이에요. 하지만 호르몬은 분비된 호르몬 성분 자체가 다 사라질 때까지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전달 매체는 신경은 신경세포,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신경계의 특수한 세포, 뉴런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 신경세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호르몬은 혈액, 주로 우리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된다는 거. 그리고 특징이라고 보자면 신경은 시냅스 틈, 축상 말단에 있는 신경소포가 아니죠. 시냅스 소포 때문에 일방향성을 띠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호르몬 같은 경우는 표적기관에서만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 특징들 잘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비교하고 나서 보면 이제 항상성에 대해서 봐야죠. 오늘의 주제가 원래 항상성이니까요. 자, 항상성은 뭐냐면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는 거예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고 해서 항상성이에요. 체내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항상성이라는 거. 자, 체내의 항상성 유지는 내분비계, 우리가 봤던 호르몬죠. 내분비계와 신경계가 함께 조화롭게 작용을 하게 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최고 조절 중치는 간내의 시상하부에서요. 신경계에서 말했죠. 간내 설명하죠. 항상성이라고. 항상성에서 최고 조절 중치는 간내 혹은 간내의 시상하부. 정확히 말하자면 간내의 시상하부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답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항상성에 대해서 봐야죠. 보기 전에 나오는 이 호르몬들,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전염에서 5개, 후염에서 2가지밖에 해서 호르몬이 막 나와 있어요. 이 많은 호르몬들을 정리를 한 번쯤 해주셔야 돼요.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각 기능들, 뭐 여기 보면 갑상선에서 티록신 나오죠.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한다. 뭐 이런 기능들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절 원리를 보도록 하죠. 조절 원리 피드백이 먼저 나옵니다. 피드백이 뭐냐? 결과값이 원인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피드백.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영향을 미치는 게 피드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뭐 예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 예를 보지 마시고요. 정리하니까 우리 이제 티록신 분비되는 과정을 보죠. 자, 티록신 시상하부에서 신호를 받아서요. TRH 갑상생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TRH가 뇌하수체로 전달이 되게 되고요. 뇌하수체가 다시 자극을 받아서 TSH 갑상생 자극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분비된 갑상생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티록신이 분비가 된다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티록신이 분비되는 과정이에요. 티록신이 분비되는 과정이었고요. 피드백을 보면 어떻게 되냐? 자, 티록신이 평소보다 많이 분비가 됐어요. 만약에 5만큼만 필요한데 10만큼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굳이 필요 없는데 막 만들어낼 필요 없겠죠? 자, 신호를 전달해 줍니다. 시상하부에 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많다. 나 5만큼만 필요하다. 5만큼 줄여달라. 그렇게 전달하면 시상하부에서 TRH의 양을 5만큼으로 줄여주게 됩니다. 자, TRH가 5만큼 나왔어요. 그러면 TSH, 뇌하수체에 전달되는 TRH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TSH의 양도 감소를 하게 되고요. 감소된 TSH 양에 의해서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티록신의 양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티록신이 많이 분비됐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서 시상하부를 자극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양이 줄어들게 된다. 이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음성 피드백이라는 겁니다. 돌아가서 억제시키죠. 많이 분비되는 걸 줄이게 된다는 거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거 정리할 때 이 내용도 하나 정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상하부가 있었고요. 뇌하수체가 있었어요. 뇌하수체. 그리고 갑상샘이 있었습니다. 첫 글자만 좀 적을게요. 많이 적다 보면 오래 걸리니까. 자, 시상하부에서 TRH 분비되죠. 뇌하수체 TSH. 갑상샘에선 티록신. 자,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자, 분비 기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 양이 어떻게 되냐? 그걸 볼 거예요, 우리. 만약에 갑상샘에 문제가 생겼다. 자, 갑상샘 X 칠게요. 갑상샘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티록신의 양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티록신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필요한 양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TRH의 양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TRH 양이 증가하면서 TSH의 양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뇌하수체에 문제가 생겼다. 뇌하수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TSH의 양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TSH의 양이 감소하면 티록신의 양도 감소를 하게 되고요. 자, 티록신 양이 줄어들었어요. 필요한 만큼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TRH 양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다시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겼다. 시상하부에 문제 생기면 TRH 양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TRH가 감소되니까 TSH 양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티록신의 양마저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 어디에 문제가 생겼냐에 따라서 호르몬이 어떻게 되느냐, 분비되는 양이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티록신이 갖고 티록신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에 따라 TRH와 TSH 양은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 뇌하수체에 문제가 생기면 분비되는 TSH 양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TSH 양이 줄었기 때문에 티록신의 양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티록신 양이 줄었기 때문에 다시 TRH는 증가를 해야죠. 왜냐면 5만큼 필요한 티록신이 3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더 분비를 시켜줘야죠. 그래서 TRH 양이 증가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시상하부 TRH가 다쳐서 시상하부가 다쳐서 TRH 양이 감소하게 되면 TSH 양도 감소하고요. 그리고 티록신의 양도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래요. 이 과정도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드백 원리. 우리 음성 피드백으로 작용된다는 거 티록신 억제를 시키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다친 부위에 따라서 어떻게 호르몬이 작용되냐, 늘어나냐 감소되냐, 그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다음 나오는 거예요. 기량작용에 대해서 나와요. 기량작용이 뭐냐?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작용을 해서 조절을 해줘요. 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우리 앞에서 봤죠? 신경계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 혈당량을 조절해줍니다. 뒤에 설명할 거고요. 칼시토닌과 파라토닌, 우리 몸속에 있는 칼슘 양을 조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기량작용 작용을 하는데요. 봐야 될 거는 혈당량을 먼저 보도록 하죠. 혈당량이에요. 자, 혈액 속에는 약 0.1% 정도가 혈당이 됩니다. 포도당이 0.1% 정도 들어있어요. 그걸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는데요. 유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안 되냐? 식사를 마쳤을 때, 그리고 격하게 운동을 할 때. 고혈당일 때는 식사를 막 마친 상태예요. 우리 몸에
우리 소화기 몇죠? 소화기에서 소장에서 포도당이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혈당량이 증가를 하게 되죠. 혈당량이 증가할 때 어떻게 되냐? 이자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량을 낮춰주게 됩니다. 저혈당일 때 우리가 막 뛰어요. 운동하고 놀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소비하죠.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먼저 사라지게 되겠죠. 그 포도당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자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부신 속질에서 아드레날린도 분비가 돼요. 그러면서 혈당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내용 그림으로 설명해 주죠. 자,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런 그림이 하나 있고요. 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글루카곤 인슐린의 농도 변화. 하지만 우리는 이 그림 먼저 설명하고요. 이 그래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간 내에서 부교감 신경이 작용해요. 베타세포.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자, 부교감 신경, 부교감 신경 마이너스 작용이었죠. 플러스 작용될 때가 언제나 소화 관련된다. 부교감 신경은 쉴 때 작용을 한다. 우리가 밥 먹고 나서 편히 쉬죠. 밥 먹거나 몸이 나른해져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몸이 나른해집니다.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요. 밥을 막 먹었어요. 그러면 포도당이 많이 흡수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혈당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혈당량이 높아지면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고요. 분비된 인슐린에 의해서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높았던 혈당량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간에서 포도당에서 글리코젠으로, 이거는 인슐린이 작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고혈당일 때는 인슐린만 작용을 해요. 하지만 저혈당일 때는 총 3가지의 호르몬이 작용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자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이에요.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분비되고요. 이 글루카곤에 의해서 이제 다시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분해를 시켜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주니까 혈당량이 높아지게 되고요. 두 번째, 부신 속질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요. 우리 교감신경 말단에서 아드레날린 분비되죠. 부신 속질에서도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자, 분비된 아드레날린에 의해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다시 또 분해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에너지가 모자라요. 포도당이 안 돼요. 혈당이 안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 HTH가 분비됩니다. HTH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이에요.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이 부신거칠을 자극하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됩니다. 분비된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 단백질이나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획득하게 된다는 거, 이 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혈당일 때는 이자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혈당일 때는 이자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 부신 속질에서 교감신경, 부신 겉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렇게 분비된다는 거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요. 자, 이 그래프가 뭐냐? 간단하게 해석을 해볼게요. X축이 혈당량이에요. 즉, 혈당량이 증가하면 혈당량이 높아지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된다는 소리예요. 고혈당이 되면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다시 저혈당으로 낮춰주게 되고요. 혈당이 낮을 때, 저혈당일 때 글루카곤이 분비되면서 혈당을 높여준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 그래프를 이렇게 쉽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그래프도 눈여겨봐 주시고요. 이 내용 그림 많이 어렵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고혈당일 때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혈당일 때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 부신 속질에서 아드레날린, 그리고 부신 겉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분비된다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긁고 나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체온 조절이 나와요. 우리 몸의 체온 조절은 어떻게 되냐? 열 발생량 측면이 있고요. 열 발산량 측면이 있어요. 자, 내가 막 추워요. 추우면 어떻게 돼요? 난로를 막 때워야 되죠. 열 발생량은 증가시켜야 되고요. 자, 창문이 열렸으면 어때요? 닫아야 추운데 열어놓으면 안 되겠죠? 열 발산량은 감소를 시키게 됩니다. 내 몸에서 열은 만들고요. 내 몸 만든 열을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열 발생량 증가 측면으로는 우선 티록신이 작용을 해요. 자, 티록신의 역할은 뭐냐? 세포호흡을 促진시켜줍니다. 세포호흡을 촉진하면 어떻게 되냐? 포도당이 가지고 열 에너지와 ATP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열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열 에너지에 의해서 열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한 부신 속질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거에서 근육 소축과 떨림이 일어나요. 우리 추운 막 벌벌 떨죠? 그게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도 촉진시켜줘요. 자, 발산량 감소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교감신경이 작용을 합니다. 물론 교감신경, 신경 자체도 역시 심장 박동 촉진시켜주고요. 근육 소축과 떨림을 일으켜줘요.
발산량 측면에서는 교감신경은 열 발산량 감소시켜요. 어떻게 하냐? 잇모근을 수축시켜요. 우리 털 있죠, 털이 추우면 바닥바닥 쓰죠. 그게 바로 잇모근이 수축됐기 때문에 털이 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넓어 있던 게 꽉 조여버리기 때문에 딱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땀 분비. 추운데 땀을 많이 내면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가겠죠. 그래서 땀 분비가 없게 되고요. 모세혈관이 수축됩니다. 모세혈관이 수축되는 건 뭐냐? 말단부. 우리 손끝 발끝에 있는 모세혈관이 수축이 돼요. 그 부분에 피가 많이 흐르게 되면 그만큼 열이 또 뺏기게 되겠죠. 피부와 모세혈관 사이가 간격이 좁기 때문에 열을 많이 뺏기게 돼요. 그걸 막기 위해서 모세혈관도 역시 수축이 된다는 거. 추울 때 알아두시고요. 더울 때는 어떠냐?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티록신 억제되어야겠죠. 열 발생량을 억제시켜야 돼요. 아, 더워 죽겠어요. 더워 죽겠는데 나는 또 불 떼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열 발생량을 억제시켜야 되고요. 열 발산량. 내 몸에 있는 열을 내보내도 창문 열어야죠. 더우면 열어야죠. 창문 열어서 열 발산량은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 내용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열 발생량 억제시키기 위해서 티록신이 억제됩니다. 세포호흡을 줄여야 돼요. 세포호흡을 줄이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정도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줄이게 되고요. 자, 교감신경 작용하는 게 부교감신경이 작용해요. 쉬어야죠. 이제 편하게. 내가 너무 덥기 때문에 몸이 축 처져요. 자, 심장박도 억제시켜주죠. 근육도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축 처지는 거예요. 축 처져 있죠, 우리. 열 발산량 증가는 어떻게 하냐? 두 가지 측면이에요. 어떤 데는 교감신경 작용 완화라고도 얘기하고요. 어떤 데는 부교감신경이 작용한다라고도 합니다.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자, 윗모근이 이완돼요. 땅구멍이 털 있죠, 우리 모르게 그 털에 있는 구멍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땀 분비가 증가해요. 땀을 내서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피를 계속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뛰어놀고 하면 얼굴이 뻘겋게 달라오르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이제 삼투압 조절인데요. 삼투압을 보고 있으면 수분량의 조절에 의해서 삼투압을 조절하는 과정도 있고요. 무기 염류를 조절해서 조절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수분량은 항인효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요. 무기 염류는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항인효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 얘는 뇌하수체 후엽이고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고요. 알도스테론은 바로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알도스테론 다른 말로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도 해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죠.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좀 보도록 하죠. 이 두 가지 그림으로 나타내지는데요. 자, 사람의 삼투압이 증가했어요. 삼투압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 시장하부에서 뇌하수체 후엽을 자극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ADH,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되면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가 촉진되게 되고요. 수분을 재흡수했다는 소리 뭐예요? 오줌으로 배출된 수분이 줄어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하고 소량의 오줌이 소량의 진한 오줌이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점 하나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 내용을 적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삼투압이 상승을 해요. 삼투압이 올라가면 ADH의 분비가 증가를 합니다. ADH의 분비가 증가하면 수분의 재흡수가 촉진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삼투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이 나오고요. 이 과정이 파생돼서 나올 수 있어요. 자, 수분의 재흡수, 삼투압 이 과정을 파생시키면 어떻게 되냐? 수분의 재흡수 촉진됐죠? 그러면 혈액량이 증가를 해요. 혈액의 양이 증가를 하고요. 혈액량이 증가를 하면 혈압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따라서 어떻게 되냐? 소량의 진한 오줌이 생성된다는 거. 소량의 진한 오줌이 생성된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혈압이 상승했어요. 다시 혈압이 높아져요. 그럼 혈압이 또 항상성 일정 부분에 벗어나게 됐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ADH의 양이 감소를 해야죠. ADH의 양이 감소하면 수분의 재흡수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혈압이 낮아지게 되겠죠.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이 방식에서 시작을 어디로 잡을까만 여러분이 좀 정해서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알도스테론도 역시 똑같아요. 알도스테론. 자, 보죠. 그림으로 볼게요. 자, 알도스테론 나트륨량이 부족해요. 무기염류가 부족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부신 겉질에서 알도스테론 분비가 촉진되게 되고요. 부신 촉진해서 알도스테론이 촉진되게 되면 콩팥에서 나트륨 재흡수가 촉진되게 되면서
무기염료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 우리 몸의 방어작용이에요. 원래는 방어작용 안에 질병과 병원체가 있고요. 우리 몸의 방어작용까지 있습니다.